지금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김건희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됐잖아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는데 뭐 조국 혁신의 신장식 의원이 뭐 내란 수계인지 알았더니 속옷 수계, 팬티 수계였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던데 이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상태였고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구치소의 양해에 따라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검찰에 30년 가까이 있었고 검찰총장 지냈고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지금 특검이라는 것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엄연히 이 사법적 체계 우리 헌법 가치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3대 특검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절차적인 문제점은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역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첫 번째 이슈를 완전히 다 뒤집고 있잖아요. 이른바 이 웩더독이라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인데 그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 그 가운데 속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수의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래서 뭐 변온 동물이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연출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그 특검에서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서 수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 갖고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 참 아쉽습니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쉽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냥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 대한민국에 이제 가끔 가다가 진상 부리는 특정 계층이나 뭐 그런 거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가끔 가다 싸울 때 우통 벗고 뭐 속옷 차림만 하고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그 주변 사람이 본인은 부끄러운 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 이걸 보면서 정말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진짜 쪽팔리다,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특검이 오니까 그걸 벗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특검이 왔을 때 그러면은 옷을 입고 거기에 뭐 한 거를 하든 뭐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전에 직전에 벗고 그 다음에 특검 다 이제 철수하니까 그 다음에 옷 입고 저기 변호사 접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이거 뭐 체온 조절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왜 거기서 그렇게 저항을 했느냐? 핵심은 뭐예요? 옷을 벗었다도 좀 추잡하긴 한데 핵심은 왜 저항을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법치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뭐 이제 어떤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주장에 저는 일부도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인권 침해를 주장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도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더위에 스트레스를 막 모든 국민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날 이제 그 특검 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특검도 네. 약간 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2시간 만에 철수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하지 않고는 이게 왜 불발됐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입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제가 기자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삼각이니 사각이니 삼각이냐 사각이냐 색깔은 뭐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게 이렇게 가야 되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건 외신에 다 났거든요. 당연히 뭐 브리핑을 했으니까 외신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뭐 아무리 자율신경계 얘기를 하더라도 그럼 옷을 입고 특검이 오면 옷을 입으면 되잖아요.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게 진짜. 근데 조금 그 특검은 약간의 감정적 대응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리핑 하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했다라고 브리핑을 끝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까지 기자들의 질문을 빌어서 얘기를 한 것은 뭐 일종의 의도한 바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그 특검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 이거 알리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왜 그 특검이 이렇게 조사 못하는 거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너무 유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 브리핑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브리핑 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또 특검의 의지에 따라서 오늘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브리핑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분명히 특검에서도 좀 기분이 굉장히 상했다. 물론 뭐 그런 기분이 상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건 전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적인 기관이었다면 그런 나라의 국격을 생각해서 그 정도 선에서 브리핑을 마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근데 사실 저희 셋 다 기자잖아요. 기자 출신이시고 기자들이 왜 그럴 상황이 있었는지 안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브리퍼들은 더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많이 그런 경우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라도 좀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만행을 한번 얘기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원인 제공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본인이 그래도 적어도 검찰총장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면 법 질서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 건 분명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윤혁주님은 특검이 왜 내란 수계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냐라고 지적하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또 이게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상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수위를 잇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니까 그때 수위를 벗었다.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와서 벗은 게 아니라 원래 벗고 있었다. 이거 허위 발언이니까 법적 조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아니 와서 벗었든 벗고 있었든 왔으면 다시 입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거를 법적 조치를 하고 말고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그렇게 소모적이죠. 소모적인데 그러니까 진짜 뭐 볼장 다 보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국민들의 감정은 그러니까 정청래 신임 대표가 뭐 카펫으로 말아서라도 뭐 데리고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박수를 받을 정도로 정말 꼴불견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MBN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소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제가 대표가 되면 조사하고 엄중하게 그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라고 했던데요. 이게 이제 당의 내부 분위기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모든 그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전직 대통령 특히 내란 수괴라는 아주 중요한 그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긴 그 전제 조건이 붙잖아요. 인권 침해의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인권 침해의 요인이 없다면 우리가 따로 얘기할 건 없겠죠. 그 어디 보도를 보니까 그 플라이츠라는 AFPI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가 됐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 유인적인 요인이 있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미국 측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것도 뒷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단서가 붙잖아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또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면이라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 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얘기한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 플라이츠라는 AFPI 부소장이 얘기하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권 침해라는 그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구치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재소자와 아마 같은 수준에서 처우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래도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른 거겠죠. 일반 재소자와 기준점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과거에 수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 그러니까 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은 6평대의 독거실을 배정받았다는 거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3평대 받았는데 본인은 지금 1.8평대. 그것에 대해서 뭐 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들이 사실 그렇게 큰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비록 뭐 우리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말이죠. 국민의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를 무슨 인권 침해를 지금 아니 뭐 본인이 알아서 다 자구책을 뭐 소송도 하고 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굳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안 그래도 지금 전환길에 뭐 부정선거에 그런데 윤석열 팬티까지 지금 언급되는 이 상황이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결국은 특검이 체포영장 언제 집행할까? 뭐 이르면 오늘이다 했는데 오전은 지금 뭐 오전에 변호인 접견 중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특검이 물리력을 써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뭐 아까도 정청래 대표가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라도 데리고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에 뭐 아무리 본인들의 의지가 단호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거부 의지가 있다면 그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서 뭐 특검 의자 앞에 앉히는 것 이거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 실효적 이익이라는 것도 사실 없어요. 그 계속 이렇게 되면 특검이 정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망신 주려고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 저는 일부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진술 거부권, 묵비권 행사하면 사실 조사 못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전례에도 특검이 구치소를 방문해서 방문 조사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 정도쯤의 이 의지가 분명히 확인되고 그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데려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최악의 방법을 피한 차악의 방법이라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어떤 식으로든 뭐 협의를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뭐 물리력 동원해서 뭐 카펫에 그 둘러싸여서 데리고 나오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뭐 속옷을 입고 있었네 말네 뭐 이런 얘기가 외신에 나고 하면서 국격과 관련해서 뭐 훼손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의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전 뭐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 되면 더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 행사가 안 된다? 굉장히 법기술적인 그런 발상이잖아요.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다른 피의자들이나 재소자들에게도 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은 너무 많이 보니까 구치소에 있는데 체포영장이 나온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치소에 있으면은 뭐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 받으면은 그냥 받으러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지낸 뭐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얘기했던 분이 법을 본인이 안 지키고 뭐는 이게 다 불법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 상황이 오기까지 뭐 특검이 조금 이게 좀 과하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 취지도 알겠는데 아니 그럼 특검은 윤석열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조사를 안 해야 되나요? 방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첫 번째 체포했을 때 공수처가 가서 방문조사하니까 다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방문조사를 뭐 지금은 아예 이제 시도조차 안 하고 있지만은 방문조사를 지금 전에도 뭐 다 거부한 전례가 있어요. 차라리 방문조사로 오면 내가 응하겠다라는 조건을 본인이 걸던지요. 그러면은 이게 여론이 다를 텐데 이런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하는 거는 글쎄요. 어쨌든 뭐 못 끌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형 집행법 100조에 따르면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파괴, 손괴, 타인의 위해를 끼치려고 할 때 뭐 이걸로 제한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거기가 해석이 좀 다 다른데 어쨌든 교도관들은 안 하려고 할 테고 그러면 가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피곤하네요, 진짜. 이런 거 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근데
진짜 피곤한 일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얘기를 한번 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본인은 지금 특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체를 부정하고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검 자체가 정치적 정략적 목적에 의해서 당시 야당이 주도했고 그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야당이 추천권을 다 행사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특검 조사 받아봤자 이건 다 정해진 그 기소문인데 거기에 가갖고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마 바로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 브리핑 돼서 해석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전혀 그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어차피 이 특검이라는 것은 둘째치고 재판이라는 절차는 정해져 있잖아요. 재판에는 사실 특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출석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재판도 출석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굉장히 아쉽죠. 빨리 재판이라도 그럼 나가셔야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특검을 했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 조사 대상자가 저렇게 속옷만 입고 바닥에서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두자 이랬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본인은 더 세게 끌어내려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스트레스. 난 이거 얘기하는 것도 저 스트레스야. 왜냐면 이게 저는 휴가지에서 그걸 보고 근데 눈을 상상이 되니까. 네. 본인이 특검이라면 야, 이 새끼 빨리 잡아 넣어. 엄마 왜 못 데리고 오는가. 이렇게 화를 냈겠죠. 그러나 본인이 특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어도 전직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데려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이런 와중에 한겨레 보도가 비화폰이 이제 비화폰의 구조에 대해서 막 저희가 알게 되는데 보안 앱에 들어가면 조직도가 뜨고 여기서 원하는 상대를 골라서 누르면 통화가 연결되는데 이게 뭐 A, B, C 그룹에 따라서 연결 대상이 이제 범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상을 상대를 볼 수 있는 그룹이 A 그룹인데 여기 대통령, 대통령실 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이 들어가는데 김건희 씨도 영부인님이라는 등록명으로 A그룹 5명에 속해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죠. 예, 놀랍지 않은 게 V0였는데 V0였구나. 예, 이 나라를 통치한 게 내치는 특히 뭐 김건희가 다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대통령 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이 정도는 다 거느리고 이들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뭐 나왔지만은 비어폰 나눠주고 국무위원들한테 이거는 여사님 전화번호니까 다 저장해놔라, 입력해놔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로 진짜 어디까지 얘기를 했을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영부인이 전화를 비화폰을 받아가지고 각종 전화를 했다라는 거. 예.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거의 영부인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은 이런 전화를 비화폰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일단 보도로 나타난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썼다는 건 알겠는데 과거의 여사들은 사용했나 안 했나? 이 부분도 한번 취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직 확인 못 하셨죠? 과거의 영부인들이 네, 과거의 비화폰을 영부인들 사용했는가?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진짜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만 유일하게 처음부터 야 그런 제도는 없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딱 여사가 되자마자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해서 됐던 건지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사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었던지는 제가 기사나 아니면 다른 그 채널을 통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만약에 전 궁금하면은 본인은 영부인은 제2 부속실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뭐 이 부속실장한테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대통령이 뭐 연락이 안 되는데 아니면 해야 되는데 하면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 뭐 예전에 여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이런 일에는 통화를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 기존에 있는 다른 어떤 그 대통령 부인보다 국정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의지가 강했었던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기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뭐 기자 생활 과정에서 내가 뭐 알았던 그 상식에 의하면 이런 것이 과연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없으니까 안 알려졌던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이제 뭐 확인은 아직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으면 없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되지. 그거를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은 세상 만사고는 비화폰 저도 쓸 수 있고 뭐 성정기도 쓸 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의심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확인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거를 베이스로 깔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뭐 굳이 김건희는 김건희 여사를 뭐 이렇게 네. 엄호할 그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 궁금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럼 어땠을까? 그건 아직 뭐 알려진 게 없으니까. 네, 일단 이슈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사선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는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득표를 보니까 61.74%예요. 의원들 표는 박찬대 의원에게 더 향했는데 당원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제 앞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결과? 꽤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나왔던 게 그때 62대 37이었나? 대략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25%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 중간에 어떤 반전의 계기가 있지도 않았고 뭐 이제 뭔가 강선우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놓고 이제 명심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당원들은 결국 이제 정청래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원들은 왜 그럼 정청래였냐?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SNS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원들이 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서 본인이 굉장히 어필을 해왔던 거, 그 기간이 박찬대 의원보다 훨씬 길었던 거, 이게 좀 많이 영향을 준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생각보다 격차가 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도와 보수를 다 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조금 온건한 사람으로 이제 온건한 분으로 임명을 하다 보니 야 이러다가 검찰개혁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센 사람을 좀 선호하게 되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고 거기에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경 보수로 이제 뭐 극우에 가까운 이런 상황을 가고 있잖아요. 계속 윤호개인 뭐 전환기도 나오고 지금 뭐 부정선거 의무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무슨 대화는 대화야. 지금 야당 내랑 구구 새겨갖고 이런 정서들이 커지니까 좀 더 이제 센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서 정청래 의원이 무난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갈수록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그 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찬대 의원이 저는 일종의 좀 캠페인 전략도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데, 처음에 그 두 번 충청과 영남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이렇게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의 선거 캠페인은 정말로 본인이 당대표가 되려는 의지가 확고했다면 훨씬 더 도전적이고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고 정청래 의원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이슈들을 발굴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결국에는 처음에 형성된 여론이 그대로 끝까지 간 것 같아요. 다만 대의원 평가에서는 굉장히 좀 달랐잖아요. 근데 이 대의원 평가도 박찬대 의원 측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정청래 의원이 많은 표를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강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정당 바뀐다, 이런 정치적 효능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그 중심에는 저는 뭐 일부 뭐 정치적 편향성이 대단히 그 많은 유튜브의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 과정에서 얘기되는 것이 강성 지지자들을 많이 보는 뭐 김어준 씨 그 유튜버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열광적인 지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평가들 나오는 거 보면 우리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유튜브는 이 얘기도 듣고, 지금 뭐 저 민주당 측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도 나와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김어준 채널이든 뭐 고성국 채널이든 여기는 본인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얘기만 찾아서 이거를 가십으로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꾸만 이 확증 편향이 강해지는데 그런 영향도 저는 이번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8월 22일 날 치러지는 우리 당대표 선거에도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악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사과 없이는 집권 여당 대표가 협치 대상이 없다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고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정 대표를 내란 교사범이자 내란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반드시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힘을 내부 총질 세력 없는 단일 대우 정당으로 만들고 이재명과 정청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 정청래 당대표가 어제 취임 일성으로 했었던 얘기 중에 이게 민주당 당대표 앞으로 1년 동안 거대 여당을 이끌 당대표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의 논리를 아무리 접목한다고 하더라도 내란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됨으로써 또 그 계엄의 주인공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으로써 종식됐고 그 이후에 그 사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도 물론 이 얘기는 본인을 지지해 준 사람들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당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국민의힘을 대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이미 탄핵 재판을 통해서 마무리된 사안인데 이걸 갖고 자꾸만 정치적 본인들의 지지층을 강화시키고 이분들에게 힘이 돼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가서는 대한민국 정치는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증 편향 또 본인들끼리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거대 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인식을 갖고 야당을 대한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전 송원석 의원도 비대위원장도 그런 류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같은 인식입니다. 실제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실제 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친노였다가 친문이었다가 친명이잖아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갈아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하는 굉장히 머리가 기민하게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이거는 협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이거는 이 말을 다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제가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내란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만약에 협치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다수의 이제 양당 지지자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정수행 지지율도 떨어지면 안 하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지금 논의의 뭐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딱히 이게 들을 만한 게 별로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게 지금 작용, 반작용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가급적이면은 타협으로 하는 게 좋죠. 네, 저는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좀 접근하리라고 봅니다. 네.